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웹의 역사에 대해서 했죠. 음, 웹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월드 와이드 웹. 그 월드 와이드 웹은 물리학자인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팀 버너스리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던 유럽의 입자 물리 연구소의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 오픈되고 모두 다 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info.cer.ch에 직접 제가 사이트를 띄워서 아직도 구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컴퓨터의 성능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웹보다는 고퍼라는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됐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웹 서비스가 더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컨텐츠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에 개발된 이유가 물리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 물리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논문들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환호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웹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브라우저라는 겁니다. 브라우저. 그리고 이 브라우저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모자익인데요. 이 브라우저가 만들어지는 시대적 배경이 이제 IBM PC가 완전히 이제 대세로서 어, 많은 사람들이 IBM PC를 갖게 된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갖게 되었다는 거고요.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또 이제 그 운영 체제 자체가 스티브 잡스가 팔로알토 제락스 파크 연구소에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본 이후에 맥킨토시에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또 이것이 이제 빌 게이츠에 의해서 윈도우즈로 또 반영이 되면서 이른바 GUI가 완전히 보급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범용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GUI 기반의 그런 범용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마크 안드레센에 의해서 최초로 모자이크라는 범용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집니다. 네, 모자이크 사이트이고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 있는 웹 브라우저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웹 브라우저 모자익을 개발했던 마크 안드리센은 사실 그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정규직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좀 화가 나서 실리콘밸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짐 클락이라는 투자자를 만나서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자기가 개발했었던 그 모자익을 발전시켜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상업적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고요. 마크 안드리센은 24살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해서 타임즈의 모델까지 됩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1.0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치솟았던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게 돼요. 바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 때문인데요. 사실 좀 반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즈 98 운영 체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당연히 너무 편리하게 설치가 돼 버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시장 점유율이 역전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반독점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른바 웹 브라우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네, 역시 거대한 IT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넷스케이프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넷스케이프이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통신 회사에 팔리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기술들은 모질라 재단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오픈 소스 정책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모질라 재단이 파이어팍스라는 이름으로 웹 브라우저를에 대한 그 소스를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어폭스를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독재하고 있는 그 웹 브라우저 시장에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넷스케이프 이후에 이제 마크 안드리센은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요. 슈퍼 엔젤 투자자 역할도 하고 또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세웁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인 벤 호로비츠하고 같이 안드리슨 호로비츠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세워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그 유명한 회사들한테 투자해서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잡지에 신문에 2011년 8월에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달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설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자바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바가 만들어진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인데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나 이 IT 역사에서 중요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선의 공동 창업자 네 사람이 뭐 다 이후에 IT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거물들이 됩니다. 모두 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얘기를 했었죠. 네, 스파크 프로세서라든지 솔라리스 운영체제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이 선도 2010년에 오라클이라는 또 IT 업계의 아주 거인이죠. 세계 소프트웨어 매출 2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에 합병되게 되어서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바는 1991년에 제임스 거슬링이라는 사람이 개발하였습니다. 네, 자바의 로고죠. 자바가 이제 커피 품종이기 때문에 커피를 형상화한 그런 로고를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제임스 거슬링입니다. 제임스 아서 거슬링 역시 1955년생이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1955년생들이 대세인 거고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소프트 개발자고 자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개발자 특유의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몰두하거나 또는 앞에 사람들 많은 곳에 나서기 싫어하는 그런 은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자바 커피를 하루에 10여 잔씩 마시는 자바 예찬론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자바라고 붙였다는 거죠. 자바라고 하면 자바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지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임의 총칭입니다. 자바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언어가 구현될 운영체제가 되게 중요해요. 유닉스 위에서 구현될 것인지 아니면 윈도우즈 위에서 구현될 것인지 뭐 이런 또는 뭐 맥 OS 위에서 구현될 것인지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맥킨토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뭐 맥 OS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에서 저절로 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다시
실행되기 위해서는 또 그걸 이제 포팅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포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운영 체제와 상관없이 한번 코딩해 놓으면 그 코딩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언어로는 그것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거슬링이 어, 그런 운영 체제와 상관없이 한 번만 코딩하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과 언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겁니다. Writing once, learn anywhere.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든지 러닝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오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참나무가 보여서 이렇게 장명을 했는데 이미 이 오크는 상표가 등록된 이름이어서 동료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던 중에 자바라는 이름으로 장명했다고 합니다. 자바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C나 C++ 프로그래밍 언어와 문법이 굉장히 유사하면서 메모리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제임스 가슬링이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자바가 처음에 굉장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IBM이라는 IT의 거함 최대 기업이 이 자바를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WAS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용 소프트웨어로서 웹 지원 기능과 서버 환경에 적합한 도구들이나 기능들을 지원하는 점에서 굉장히 초기에 인터넷 관련된 프로그래머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도 사실상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바 말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뿌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바와는 완전히 다른 뿌리이고 이거는 넷스케이프의 브랜던 아이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넷스케이프 설립을 같이 했던 브랜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프로그래머고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 즉 마크 안드리센의 친구죠. 마크 안드리센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서 같이 이제 했던 그 친구를 넷스케이프로 데려온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 모질라 코퍼레이션의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 즉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고 이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심볼인데요. 당시에 이제 최고의 브라우저는 모자익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라우저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래밍에 힘을 부여할 기능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안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웹 디자이너들이 있다고 칠 때 웹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쪽에 더 가까운 거죠. 프로그래밍보다는 디자이너에 가깝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뭔가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싶은데 그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뭐 영어로 된 명령을 쭉 말하듯이 이제 명령하면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고안을 해낸 거죠. 즉 웹 디자이너들이 HTML은 앞에서 팀 버너슬리가 개발했던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HTML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웹페이지에 직접 삽입 가능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고 그걸 고안해낸 거죠. 자바의 문법을 일부 빌려오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 언어를 정의했죠.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쭉 그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바꿔주는 일을 컴파일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이것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게 될 텐데요. 일반인들, 즉 일반 웹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컴파일러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자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의 문법을 일부 가져왔고 또 이미 자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바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라는 이름을 쓰려면 당연히 선의 허락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선의 허락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그 선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던 사람이 빌 조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빌 조이가 이제 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아이디어가 빌 조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빌 조이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란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을 함으로써 비로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웹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요. 다양한 비주얼 효과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아주 편리하게 비주얼 효과를 지원하는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자기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삽입하기만 하면 손쉽게 디자인이 그 비주얼하게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브라우저 전쟁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예, 초기 브라우저 전쟁에서의 불리함을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실 초기에는 이게 뭐 지나치게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고 호환성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웹 디자이너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를 자꾸 더 많이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느려지고 너무 과도한 그런 그 효과를 넣기 위한 코드들이 자꾸 더해지니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웹 기반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브라우저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니까 뭐 그 정도 시각적 효과는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포털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포털. 포털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여러 포털이 있잖아요. 포털이라 하면 뭐냐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이트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포털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여는 그 손잡이를 이제 포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인터넷 세상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포털을 우리가 야후로 봅니다. 야후, 뭐 지금은 사실 구글에 밀려서 전 세계적으로도 야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만 남아 있을 정도로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도 이 야후 코리아가 이미 철수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야후는 이 포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1994년에 제리 앤 데이비스 가이드 투 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만듭니다. 자, 월드 와이드 웹으로 가는 제리와 데이비드의 가이드라는 거죠. 이 야후의 창업자가 이제 제리 양하고 데이비드 파일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러가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서 목록을 쫙 작성하고 하이퍼링크 형태로 웹에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었던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는 거죠. 1994년 4월에 웹사이트를 야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최초의 인터넷 포털 사업을 개시합니다. 이 야후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이제 야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다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요. 1995년 1월 18일에 드디어 야후닷컴의 도메인을 획득해서 야후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로고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야후를 창업한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러입니다.
야후는 1995년 4월에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또 IT 업계의 아주 거인 중에 한 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뭐 마사요시 손이라고 하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1.7%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1250만 달러어치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후가 미국에서도 뭐 거의 그 존재감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서비스가 다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야후가 넘버원 포털 사이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워낙 일본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야후 재팬이 일본의 넘버원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1996년 4월 12일에 야후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닷컴 버블 시대 최고의 블루칩이 되는 거죠.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묻지마 투자 바람이 붑니다. 야후는 후발 포털 사이트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라든지 뉴스, 금융정보, 지도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종합 포털 사이트로 변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 출발했지만 완전히 종합 포털 사이트로 변신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야후를 침몰시킨 구글이라는 회사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검색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검색에 이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야후는 검색 엔진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종합 포털 사이트, 종합 컨텐츠 사이트로 변신하면서 이 검색에 대한 기능 향상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개선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1998년에 역시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 엔진 개선을 제안을 해요. 그 당시엔 이제 구글을 창업하기 직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갑니다. 야후한테도 가서 약 100만 달러, 뭐 지금 구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당시에 이 대학원생들에게는 100만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100만 달러를 제안을 합니다. 100만 달러에 우리의 검색 엔진을 사라. 니네 야후의 검색 엔진 너무 지금 후졌다.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야후는 2005년에 알리바바에 대규모 투자를 해요. 알리바바 시가총액의 40% 정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야후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012년에 구글에 있었던 마리사 메이어라는 그런 여자 CEO를 영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텀블러 같은 많은 벤처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2012년에 야후 코리아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2017년에 드디어 버라이즌이라는 통신 회사에 이제 팔리게 됩니다. 인수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야후가 주식을 상장해서 98년에 그래서 2002년까지 피크를 찍었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죠. IT 버블이 꺼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그 이후에 회생하지 못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에요. 좀 그래프가 작지만 요 파란색이 구글이고요. 요 오렌지색이 이제 야후입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당연히 야후가 훨씬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야후는 이렇게 점점 곤두박질치고 구글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완전히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그 기타 뭐 야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든지 바이두는 중국이죠. 뭐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초의 포털 사이트인 야후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